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요 2023년도 제34회 공중회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이 지금 방금 끝났죠. 지금 이제 2시인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방금 오전에 시험을 봤던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 대해서 기출문제 해설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문제가 어떤 수준인가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다 강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34회요 공중회사 자격시험 민법 기출문제에 대해서 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우리가 34회 문제에 대해서 개략적인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요, 먼저 우리가 이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맞는 것은 뭐 이렇게 돼 있죠. 전에는 긍정형과 부정형의 차이가 있었고요. 틀린 것을 이렇게 물어보면은 빨리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찾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부정형의 문제하고 긍정형의 문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반반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박스형 문제가요, 작년보다는 약간 줄어들었죠. 그래서 12문제가요 박스형 문제로 나와 있었어요. 물론 이제 박스형 문제가 보면은 우리가 이제 박스형 문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이것은 연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 이렇게 보면은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뭐 연습한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연습을 하겠어요? 박스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문제 지문으로 볼 때 OX, OX 형식으로 봐야 돼. 항상 그러니까 오지선당의 경우는 4개의 지문을 몰라도 정답 하나만 알면 우리가 답을 맞출 수 있지만 이건 박스형 문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공부를 하실 때 자꾸 정답 찾는 연습을 하지 마시고 지문 하나하나가 오지선당에서 하나하나의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리고 하는 지문이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아는 OX 지문을 가지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뭐 39문제예요. 그래서 환매에 관한 문제 있잖아요. 환매에 관한 문제, 여기에서 이제 한 문제가요 판례에 따른다 이런 말이었고 나머지는 다 판례에 따른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공유회사 민법은 판례를 공부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민법이라는 것은 법조문을 해석하는 거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그 해석하는 것을 학설에만 맡길 수 없고 대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그 판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충하면서 이렇게 민법이라고 하는 이론이 완성돼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강의 시간에 듣는 그 자체가 다 하나하나가 뭐냐면 민법 조문하고 판례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강의를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별도로 판례를 본다? 이것은 여러분 잘못된 거죠. 그러면 옥상 오기에서 기본서 두껍죠, 문제집 두껍죠, 기출문제집 있죠, 요약집 있죠, 또 그럼 뭐 특강 자료 있죠. 거기다 또 판례집까지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공부를 적어도 3년에서 5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강의 그 자체가 판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알겠죠? 그래서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그걸 염두에 두면서 강의를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례형 문제 있잖아요. 갑하고 을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갑을병정 이렇게 나오죠. 이런 사례형 문제가 11문제가 나왔다, 이런 말이죠. 뭐 보통 평균적으로 나오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이렇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가 문제가 어떠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41번이요. 다음 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보면 1번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죠. 우리 이것을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성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청구권이라는 말 앞에 청구권이라는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어야 되죠? 청구권이라고 하는 말 앞에요. 여기 매수다, 매수. 그 다음에 분할. 그 다음에 증액하고 감액하고 증감, 그 다음에 소멸청구권 이런 것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청구권이라는 말 앞에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형성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필요비 상환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은 매수, 분할, 증감, 소멸이란 말이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지 형성권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는 것이고요. 2번은요. 지명채권의 양도죠. 채권 양도. 이걸 채권 양도라고 하죠. 이 채권 양도는 준물권 행위로서 무슨 행위다? 처분 행위고요.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채권 양도는 뭐다? 그것은 준물권 행위다, 이렇게 배웠죠.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이죠. 매매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것은 특정 승계죠. 그 다음에 이전적 승계이면서 승계 취득이 되죠. 그러니까 특정 승계이면서 이전적 승계이면서 그 다음에요 승계 취득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점유취득시효죠. 점유취득시효는 그것을 뭐라 한다? 우리가 소유권에 관한 것, 취득시효,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죠. 부합, 혼화, 가공. 그 다음에 건물의 신축, 공용 징수,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원시치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죠. 최고로 뭐라고 한다? 의사의 통지죠. 이 의사의 통지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준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준법률행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런 말이죠. 자, 42번은요. 갑으로부터 갑소유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여기서 매도, 매매계약 체결에 매도의 대리권은 뭐죠? 처분의 대리권이죠. 매수의 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이지만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혜받은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먼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요. 이렇게 한번 정해보면 되죠. 본인이고 대리인이고 상대방이다. 이런 말이죠. 1번 을은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이 행위에 관한 포괄수권이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요. 이때는 잔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수는 없고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는 것이죠. 2번은요. 병에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병이 채무 불이행이 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에서는 계약의 해제죠. 그러면 계약의 해제권의 행사라든가 취소권이라든가 해제나 취소로 인한 반환 의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기소한다? 이것은 대리 효과라고 하죠. 이런 대리 효과는 그것은 누구에게 기속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기속하죠. 갑에게 기속한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요.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을은 대리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이 해제권이라는 것은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을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본인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요.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여기서 취소나 해제권은 본인한테 있죠. 취소나 해제로 인한 반환 의무, 원상회복 의무죠. 이런 것도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과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이지 대리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병이 매매계약을 해지하죠. 병이 상대방이요. 그러면 병은 을에게요.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죠. 이때 계약의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리 효과에 해당하죠. 이런 대리 효과는 누구에게 기속하는 것이다? 그것은 본인에게 기속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갑에게 귀속한다. 이렇게. 을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위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원래 대리권 남용이라는 것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인데요. 상대방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죠. 이때는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귀속하지 않는 것이죠. 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를 뭐라고 한다? 비진입 표시. 비진입 표시를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임적 대리행위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알았다. 상대방이 알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본인에게 대리 효과가 귀속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갑에게 효력을 미친다? 틀린 것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43번은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항상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시험 치기 전에 어제 낮에요 330개 지문을 가지고 해설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민법 전체를요 민법 총칙에서부터 그 다음에 특별법까지 다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4시간 안에요. 거기서 분석을 할 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알겠죠? 자 보시면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모요행위 전환 아주 중요하죠. 모요행위 전환에 관한 법리가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2번 경락대금이죠. 경매의 경우는 어떻게 하죠? 여기 보면 법률행위죠. 이런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경매라고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이라고 하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죠. 법률의 규정. 그러니까 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현저한 차이가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가 있다. 그건 안 되죠.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요. 국부와 반대국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죠. 이때의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 가치를 가지고 판단한다. 몇 번 얘기했죠? 객관적 가치.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불균형 부분에 하나여 무효가 된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국부와 반대국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죠. 그러면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죠. 4번은요.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이죠. 궁박은 누구를 기준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이때의 공박은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공박을 모두 다 포함하고 이때의 무경험이라는 것은 거래 일반에 있어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한 거래 영역에서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공박과 경솔과 무경험은 모두 다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만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이고 이러한 공박과 경솔과 무경험이 있다고 해서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인식이죠. 알면서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 폭리 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죠. 5번은요. 계약의 피해 당사자가 급박한 공고이란 말은 뭐죠? 공박 상태에 있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폭리행위 악의, 방금 얘기했죠?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을 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는 것이고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는 다 대리인 틀렸죠? 공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죠. 44번 복대리죠. 복대리는, 이런 복대리는 뭐죠?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복대리나 능동대리인이나 수동대리는 다 대리인이죠. 대리는 117조에 의하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능력을 있어야 되죠?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2번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죠. 복대리는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되지만 본인의 대리인이죠. 그래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죠. 그러면 대리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대리인도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고요.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여기서 중요하죠. 이 법정 대리란 말이, 그러면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지만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정 대리는 그 책임, 이때 책임 무슨 책임이죠? 무과실 책임이죠. 무과실 책임을 진다면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고 이때의 복대리는 비록 법정 대리인이 선임했다 할지라도 복대리인은 언제나 무슨 대리다? 임의 대리인으로서 복대리인에 의해서 무슨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렇게. 4번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죠. 자, 이것은요 우리는 원칙적으로요 반드시 대리인에 의하여 행위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을 보죠. 물론 이런 경우에도 본인이 명시적으로 복대리인 선임을 금지하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서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 사무다. 이걸 우리는 뭐라 하죠? 바로 여러분요 부동산에서 우리가 그 아파트 있죠? 아파트 분양 업무죠. 분양. 이 아파트나 상가의 분양 업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분양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만약에 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분양 업무를 맡기려면 이때는 본인의 명시적인 승낙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는 묵시적인 승낙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죠?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서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잖아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본인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을 선임했을 때 그 일에는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결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무시하고 대리인이 무턱대고 본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추정을 해서 다른 사람한테 또 그 분양 업무를 맡기면 안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상가 분양 업무라든가 아파트 분양 업무와 같은 경우는 묵시적 승낙이 아니고 무슨 승낙이다?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이죠. 대리권 소멸하고 난 후에 직접 상대방과 계약을 하거나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로 다시 다른 선임한 복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이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45번요.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죠.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 제3자를 묻는 것이죠. 그럼 먼저 우리가 제3자가 아닌 것 상속인, 그 다음에 수익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 지위를 승계한 자, 그 다음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 채무자, 그 다음에 채권 출심을 의뢰받은 자, 본인과 대리인 간의 관계, 이런 것은 제3자가 아닌 거잖아요. 그걸 먼저 찾아보는 거죠. 여기 보면요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계약을 인수한 자, 지위를 인수한 자, 지위를 승계한 자, 제3자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일단요
이렇게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르면 그러면 디귿이 들어가면 다 틀린 것이죠. 디귿이요. 그래서 디귿이 들어가면 다 틀린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정답 뭐죠? 기억, 니은이냐, 기억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파상관제는 언제나 제3자죠. 그래서 파상관제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3자에 해당하죠. 이때 제3자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파상관제는 특히 총파산 채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요. 일부는 선이고 일부는 악이다. 그러면 전체를 뭐로 보는 것이다? 선의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이러면 가장채무죠. 이런 가장채무, 이건 을이죠.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람, 그 보증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이죠. 이 사람도 제3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 가장채권에 있어서 그 채권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나 또는 파상관제인이라든가 보증을 쓴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제3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되는 것이죠. 제3자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그 다음에 46번은요. 무권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소유 X토지를 병에게 매도했다. 그러면 여기서 본인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죠. 그럼 여기서 누가 무권대리죠? 지금 을이 무권대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무권대리인 누구라고 되어 있죠? 을이라고 되어 있죠. 이 을이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되죠.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갑이 토지를 정에게 처분했다. 자요. 지금 여기서 뭐냐면 이 을이와 병하고 일단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은 그러면 무권대리는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잖아요.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본인 갑이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갑이요 그 토지를 정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줬다 이 말이죠. 그럼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이제는 더 이상 갑은 소유자가 아니죠. 그래서 갑이 을의 대리행위를 추인한다. 이건 우리 기출문제죠. 이미 지금요 정이 소유자가 됐는데 다시요 갑이 그것을 추인한다 있을 수가 없죠. 왜? 추인하려면 추인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추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은 추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누가 소유자다?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2번 을이, 이건 우리 기출문제 사례 문제예요. 을이 갑을 단독 상속하죠. 갑을 단독 상속을 해서 갑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거나 무효를 주장하거나 상대방 병에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추인을 거절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요 추인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갑은요.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갑의 단독 상속인 무는 병에 대해서 위 매매 계약을 말 수 없다. 추인할 수 없다 그랬나요? 그렇지 않죠? 그럼요 여기 보면 이 갑의 단독 상속이 만약에 무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단독 상속인요. 그러면 이 단독 상속인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죠? 이 사람은 뭐죠? 상속을 했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추인권과 추인을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잖아요. 거절할 수 있는데 만약에 무란 사람이 단독 상속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그러면 상속인이 아니란 말이죠. 무권대리는. 그럼 무권대리 행위는 무효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본인이 됐죠. 소유자로서 본인이죠. 그래서 매매계약을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추인할 수 있다. 이렇게. 4번은요. 병은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 그럼요. 이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뭐가 있다? 선인 경우 뭐가 있어요? 철회권이 있죠. 철회할 수 있고요. 선악을 불문하고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 그러면 여기서 악이라는 말이죠. 악인 경우는 최고할 수는 있으나 철회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회할 수는 없다. 이렇게. 5번 갑이 을의 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하죠. 추인을 거절하면 뭐가 된다? 확정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그럼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된다?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무권 대리인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무권 대리인이 미성년자죠. 그러면 제한 능력자죠. 그러면 무권 대리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무권 대리인 책임이잖아요. 무권 대리인 책임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1번이 되겠죠? 자, 47번은요. 103조죠? 우리가 103조하고 104조가 같이 나왔죠. 103조 해당하지 않는 것. 자, 그러면 형사사건 우리 이제 처음으로 나왔네요. 우리는 두 번이나 뭐로 나왔죠? 민사사건으로 나왔죠? 민사사건 즉 변호사가 성공보수 약정을 하는데 그것이 형사사건일 때는 그것은 뭐다? 103조 위반이 되죠. 103조 위반이 되고요. 민사사건은 103조 위반이 아니고 반사회적 행위에 의해서 조성된 비자금이죠. 이 비자금은 뭐다? 103조에 해당한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 비자금을 숨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것, 임치하는 것,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하는 것, 맡기는 것, 그것은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건 103조 위반이고
그다음에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의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험 수익자, 자신이 누구죠? 엄마죠. 엄마를 보험 수익자라고 하고요. 태아를 피보험자로, 보통 이렇게 우리서 보험 계약을 들죠. 이런 보험 계약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태아는 생명체에 불과하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을 들 때도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낙태죄 같은 거 있었을 때는요, 보통 5개월, 6개월 이후에 태아에 대해서 생명보험 계약이라든가 태아에 대해서 상해보험 같은 것을 들어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엄마가요 태아를 잉태했다. 알겠죠? 그럼 착상을 하면 그때부터 그것이 임신한 것이 밝혀지면 바로 상해보험을 들 수는 있죠. 보통 보험을 들 때 다 이렇게 들죠? 엄마가 보험을 들 때요, 아기가 만약에 어떤 이유로 해서 잘못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그것을요, 수익자가 누구로 한다? 보통은 엄마로 해가지고 이렇게 상해보험을 든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유효이다. 그래서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법률 반사에도 법률이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네요. 니은하고 디귿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48번요. 갑은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 허가죠.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가요, 작년에 나왔단 말이죠. 33회 때 나와서 올해는요, 34회 때는 좀 나오지 않고 다른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다시 또 토지거래 허가제가 또 나온 거죠. 시험에요. 2번 연속, 2년 연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30회서부터 지금 34회까지 해가지고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가 세 번이나 문제가 지금 나왔다. 알겠죠? 자, 기억 보면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뢰 매매 대금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허가 신청 절차의 협력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요, 갑하고 을하고 먼저 계약을 하죠. 그러고 나서 둘이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협력을 해야 되겠죠. 협력을 하고 나서 허가가 나오죠. 허가가 나오면 그때 뭐란다? 대금을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은 등기를 청구하죠. 이렇게 되면요, 이 대금과 등기를 뭐라고 한다? 이것을 주된 의무라고 하고요, 이 주된 의무의 경우 뭐를 한다? 그것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다 이런 말이죠. 이 협력 의무를 뭐라 한다? 이것을 부수적 의무죠. 그래서 부수적 의무의 경우는 해제할 수 없고요, 해제할 수 없고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는 것이에요. 동시행 관계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보면 협력 의무라고 그랬잖아요. 협력 의무에는 동시행 관계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봐봐요. 매매대금, 을이요, 매매대금을 줄 때까지 나는 협력을 거절할래? 안 되죠. 먼저 매매대금을 언제 받아요? 협력을 하고 허가가 나오면 그때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한다? 대금을 줘야지 내가 협력해 줄게. 말이 앞뒤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협력 의무와 여기요 잔대금의 지금은 동시행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은 부수적 의무로서 동시행 관계에 있지 않고, 이 부수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하지만 부수적 의무도 의무이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러면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죠. 협력을 해달라고 소구할 수 있다. 그로 인해서 손해가 생기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동시행 관계에 있지도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죠. 자, 리을은요, 을이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후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 지금 봐봐요, 계약금은 지급했는데 이행에 착수하기 전, 중도금은 지급하기 전이죠. 그럼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가 있든 없든 관계없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토지거래 허가가 있든 없든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이행기 전까지다. 허가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행기 전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 니은은 맞는 거죠. 자, 디귿은요, 일정 기간 내 허가를 받기로 약정을 했죠. 근데 보통 우리가 만약에 3월까지 우리가 허가를 받읍시다. 이게 3월까지 자기가 허가를 내준 게 아니죠. 관할 관청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월까지 허가를 내기로 약속을 했다고 할지라도 보통 그 약속이 지켜주는 경우가 만무하죠. 알겠죠? 내가 허가권자가 아니고 제3자인 관청이 허가권자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것은 당사자들 간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기로 하는 약속에 불과하죠. 그래서 보면 허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허가를 받지 못하고 그 기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무조건 계약을 해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매매계약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은 두 사람이 계약을 해서 두 사람이 언제까지 협력하기로 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설령 그때가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어떻게 한다?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협력을 요구하고 그래서 협력을 해서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가 나오면 대금하고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확정적 무효가 된다. 틀린 것이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은 틀린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9번은요. 법률행위 부관이죠. 부관은 조건하고 기한이죠. 조건이 여기 봐봐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의 질서에 위반되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불법이라고 하죠. 불법. 이것을 뭐란다? 조건이 불법이죠. 그것을 불법 조건이라고 하고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가 조건만 무효 틀린 거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다. 1번 틀렸고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 조건이 붙어 있는지 그것은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 왜요? 우리가 법률행위는 성립하고 그 다음에 효력 요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없으면 그 계약 체결이 성립한 그 목적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해야지 원칙이란 말이죠. 그런데 조건을 달아놓으면 그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는 효력 발생이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이 붙어 있다. 그러면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조건이 없으면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죠. 자, 기한이라는 게 뭐죠? 기한은 여러분요. 첫 번째가 뭐죠? 소급표가 절대로 없다. 두 번째는요. 기한의 이익은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4번은요.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죠. 기성조건은 이미 성취했으니까 플러스죠. 해제 조건은요. 해제 조건은 나중에 소멸하죠.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소멸하니까 뭐다? 마이너스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하면 뭐다?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5번은요. 종기죠. 종기. 그럼 종기란 말이 뭐예요? 시기는 발생이고 종기는 소멸이죠. 종기는 기한이 여기 봐봐.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가 중요해요. 1초 소멸한다. 도래한 때부터 그러면 그때부터란 말이에요. 이 말은 그때부터 알겠죠?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소급표가 없죠. 그래서 항상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계약 시에 그러면 안 돼.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알겠죠? 소급표가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그럼요. 정답은 1번 간단히 나왔죠. 자 50번이죠. 자, 법률행위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법률행위 무효와 추인이죠. 1번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즉 무슨 말이죠? 이때 무효는 의사무능력이죠. 의사무능력자가 술이 만취한 상태에서 이 말이죠. 그래서 추인을 하려면 무효 원인이 뭐죠? 술 취한 상태에서 소멸이란 말이죠. 술에서 깨어난 후 알겠죠? 본인이 무효임을 어떻게 알고 추인해야 된다. 왜 그렇다? 추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의사표시죠. 이러면 의사표시의 3대 요소. 의사표시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고서 알겠죠? 플러스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알고 추인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1번 맞는 말이죠. 기억은요. 니은 무권리자의 처분행 이거 조심해야 돼. 이러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무권 대리행위 추인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이지만 본인이 이를 알고 추인하면은 무권 대리 추인과 동일하게 계약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하고 다르다? 무효행위 추인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죠. 그런데 무권 대리행위 추인과 무권리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계약 체결 시에 소급하여 추인하면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표가 있다. 무권 대리행위 추인하고 동일하다 이 말이죠. 자, 기억 니은 맞죠? 대은요 양도 금지 특약에 위반했죠. 무효인 채권 양도에 대해서 양도 대상이 된 채권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죠. 채무자가 그것을 승낙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란다? 추인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추인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다? 그때부터. 언제부터? 승낙 시부터. 그때부터 효력이 있다. 다 지금 뭘 얘기하는 것이죠? 원래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없지만 무권 대리행위 추인과 그 다음에 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은 뭐가 있다? 소급표가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디귿 같은 것도 그러면 원래 판례인데 이건 판례라기보다는 채권 양도 금지 특약이 있으면 채권을 양도하면 안 되죠. 그런데 채권을 양도하죠. 그럼 효력이 없는 거죠. 알죠? 대행하지 못하죠. 금지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경우요. 그런 사실을 알면서 나중에 채무자가 돈 갚을 사람이 그걸 승낙을 했어. 그럼 언제부터? 그때부터 그 채권 양도는 효력이 있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추인이다. 언제부터다? 그때부터다. 승낙 시부터다. 그때부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은 그때부터.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무권 대리행위 추인은 소급하여.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자, 이제요. 51번부터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그 물권법에 관한 것이죠. 51번부터요. 보면은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칙하는 것을 다 한번 봤죠. 그래서 민법 총칙이 지금 몇 문제가 나왔죠? 10문제가 나왔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물권법에 관한 문제 있죠? 점유자 회복자 여기서부터 51번부터 그다음에 64번까지 물권법에 관한 것을 해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